열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자신 레드잼인 유블로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이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직 저 축구계 들어와서 한 번 했죠. 아 맞아요. 저랑 비슷하잖아. 조금 유사하죠. M본부에서 K본부로. 네. 저도 이직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두 분은 어떻습니까? 레드와 블루는? 뭐 저는 최근 2년 동안에 극심하게 겪었습니다. 극심하게? 극심하게. 이 말로만 듣던 뭐 한 2달을 못 버티는 아니 그런 건 회사원이에요? 아닌데. 아니죠. 그건 능력을 아니에요? 인정받아서 헤드헌터들이 아, 다 그런 데려가려고 거예요? 하는. 왜 말을 안 해?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이직의 적기는 3년에서 5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축구계에서 정말 이직이 잦지 않습니까? 뭐 선수가 됐던 감독이 됐던 또 오래 한 팀에서 이제 원클럽 매니저, 원클럽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대 축구 최고의 프로 이직러. 오늘 축구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조세 무리뉴 감독. 이야. 최근 이제 토트넘과 이별을 하고 다시 취업을 한.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 세리아 AS 로마의 감독으로 또 한 번의 커리어를 이어가게 된 조세 무리뉴. 그는 누구인가? 샤신이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조세 무리뉴 1963년 1월 26일생입니다. 63년생이니까 이제는 나이가 좀 됐군요. 어쨌든 이 조세 무리뉴의 이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리뉴 감독도 축구를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집안 자체가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 출신 또 지도자도 했던 아버지를 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구 가족이고 아마추어 정도 레벨에서는 이제 충분히 축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무리뉴 감독을 지도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보비 롭슨 감독이죠. 보비 롭슨 감독이 스포르팅 리스본에 부임을 했을 때 1992년인데 그때 이제 코치지만 사실상 통역사의 역할을 하는 코치로서 데려왔는데 데려와서 보니까 전술적인 식견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분석도 잘하고. 그러니까 보비 롭슨 감독이 엄청나게 이제 신뢰를 하기 시작했고 무리뉴 감독과 더불어서 이제 전술도 논하기 시작했고 일정 부분 코칭 역할을 또 맡겼어요. 또 롭슨 감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잉글리시 감독이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의 또 약간 그 세세한 수비 전술 같은 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롭슨과 계속 동행을 하게 됩니다. 롭슨 감독이 포르투에 94년에 갔었고 96년에 바르셀로나를 가게 되는데 이때 계속 이제 롭슨 감독과 동행을 하게 되고 롭슨 감독이 이제 바르셀로나에서는 한 시즌 만에 감독을 그만두고 이제 뭐 단장 같은 직위로 올라갔지만 후임 감독이 루이 반할이거든요. 근데 반할 감독도 무리뉴 코치를 계속 썼어요. 그러면서 반할 감독 때는 무리뉴 코치에게 주어진 역할이 롭슨 감독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롭슨 감독 때보다도 오히려 더 여러 가지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면서 이제 중용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무리뉴 감독의 코치 시절이고요. 무리뉴 감독의 이제 감독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벤피카에서 2000년 9월에 시작이 돼서 2000년 12월에 이때는 몇 경기 안 하고 끝났습니다. 6승 3무 2패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우니앙 레이리아에 가서 무리뉴가 처음으로 이제 주목을 크게 받게 됩니다. 빅클럽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9승 7무 4패. 예. 우니앙 레이리아 수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승률로서 이때 이제 주목을 받아서 포르투가 무리뉴 감독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찬란한 커리어가 시작되는 거죠. 찬란한 커리어죠. 예. 2002년 1월에서 2004년 5월까지 포르투에 있으면서 뭐 별로 설명은 필요 없고 포르투갈 리그 2차례 우승, 포르투갈 컵 1차례, 포르투갈 슈퍼컵 1차례, 유에파컵 2003년,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2004년. 네, 유에파컵과 유에파 챔피언스리그를 단계별로 매년 우승하는 감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부름을 받죠. 네, 2004년 6월부터 2007년 9월 요때는 프리미어리그 2005년에 우승하고 2004-2005 시즌 요때가 첼시가 1955년 이후 리그 첫 우승을 거머쥔 반세기 만에 최소 실점 우승 기록. 그렇죠. 예. 그때 아주 대단한 팀을 만들어서 2005-2006년에 연속 우승, FA컵은 2007년에 우승, 리그컵은 2005년, 2007년, 커뮤니티 쉴드 2005년까지 우승을 하고서 2007년 9월 그러니까 2007-2008 시즌 초기에 수뇌부와 좀 마찰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팀을 떠나는데 124승 40무 21패. 와. 네, 67.03%의 승률을 남기고 어마어마하다. 떠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클럽이 이제 전설적인 인테르 밀란인데 이때 세리에아 2차례 우승, 코파 이탈리아 1차례, 슈페르코파 이탈리아나 1차례, 그리고 뭐니 해도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2010년. 요 2010년에는
대망의 트래블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세리에아에서는 아직까지도 유일무이한 그 트래블을 이때 이룩을 하고 준결승에서 바르셀로나를 꺾고 결승에서 미넨을 꺾었던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이제 67승 26무 15패라는 성적을 남기고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을 해서 레알에서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있었는데 라리가 한 차례, 코파 델레이 한 차례,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한 차례. 그러니까 뭔가 요때부터 이제 무리뉴 감독의 트로피가 약간 줄어들기 시작해요. 레알 마드리드 때도 그 트로피 3개는 들었는데 약간 이제 우승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바르셀로나도 최절정기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손해를 조금 본 거고, 근데 승률로만 보면 128승 28무 22패 71.91%니까 승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때문에 트로피가 조금 적어졌긴 해도 레알 자체도 엄청난 호화 멤버의 강력한 네. 팀이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승률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이 이제 첼시 2기입니다. 첼시 2기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루어지는데 리그컵 우승을 2015년에 2개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80승 28무 28패로 58.82%로 승률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알 때는 어쨌든 트로피 숫자에 관계없이 70%대 승률이잖아요. 물론 이제 레알의 어떤 리그 지배력과 첼시의 리그 지배력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건 무리뉴 감독 첼시 1기에 비해서도 승률은 조금 이제 떨어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성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리그 우승은 못했지만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한 번 했고 리그컵 하나, 커뮤니티 실드 트로피 하나. 근데 여기서도 이제 유로파 리그라는 물론 업적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이제 뭔가 조금 줄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또 줬던 게 이제 첼시 2기와 맨유 시절인데, 토트넘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요거는 무리뉴 감독의 그 앞선 팀들에 비해서는 일단 기간이 짧아요. 네. 기간이 17개월 정도? 네, 2년이 안 됩니다. 기간이 짧고 트로피는 없음. 그리고 44승 19무 23패니까 승률도 51.16%. 아, 5화를 겨우 넘겼네. 네, 5화를 거의 겨우 넘겼고 트로피는 없고 기간도 가장 짧고, 어찌됐건 이 조세 무리뉴 감독이 제가 다 세어보니까 여태까지 트로피가 25개나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25개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조세 무리뉴 감독보다 트로피를 많이 든 감독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한번 찾아봤는데, 요거는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2부 리그나 하부 리그 우승은 제외, 그리고 일시적인 이벤트성 대회도 제외, 그리고 국소적인 지역 대회도 제외, 국가대표팀 나가서 또 들어올린 트로피는 제외. 아, 클럽에서만? 무리뉴 감독은 국가대표를 아직 안 했기 예, 때문에 예. 딱 자, 그래서 클럽으로만 보는데 25개를 초과한 감독이 누굽니까? 1위 서 알렉스 퍼거슨 49. 네, 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맨유에서만 38개인데 그 전에 에버딘 시절에 또 예, 트로피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49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현역입니다. 미르체아 루체스쿠 감독. 아, 루체스코. 미르체아 루체스쿠 감독이 36개. 그리고 그 다음 나올 분은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전술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발레리 로바노프스키 감독. 아, 로바. 네, 디나모 키예프의 전설 네. 중에 전설인데 이분이 31개. 그리고 얼마 전에 31개가 동률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아. 네, 펩 과르디올라가 발레리 로바노프스키 감독과 트로피 개수가 같아요. 그런데 31개인데 진행형이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요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기간적으로는 최단 기간이다. B팀에서 우승했던 건 빼고 31개가 됐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아마 단기간적인 밀도로만 따지면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정말 역대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빌 스트루스 감독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요 감독은 레인저스의 네. 전설입니다. 아. 글래스고 레인저스의 전설인데 30개를 들어올렸고, 그 다음이 레인저스가 나왔으니까 셀틱이 하나 셀틱 나와야 돼요. 나오죠. 조크 스틴 감독. 요 조크 스틴 감독은 저 남유럽 쪽, 라틴 유럽 쪽 팀들만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 최초로 북유럽 쪽 팀을 이끌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감독이에요. 셀틱 시절에. 요 조크 스틴 감독이 27개. 그리고 조세 무리뉴와 오트마 히츠펠트가 25개입니다. 그러면은 조세 무리뉴 위에 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급을 나누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최소 우리가 빅리그라고 칭하는
그리고 잉글랜드라는 어떤 그런 무리뉴가 가장 많이 활약했던 그 리그를 함께 경험했던 감독, 뭐 또 다른 리그 합하면 퍼거슨, 펩 다음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예. 퍼거슨과 과르디올라 다음으로는 조세 무리뉴가 역대 아마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 그러니까 요즘 와서 뭐 이직 자주 한다고 우리가 이 양반을 경시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아주 위대한 감독입니다. 2000년에 포르투갈의 벤피카를 시작으로 2021년 7월부터 이제 이탈리아 세리아 AS 로마 감독으로 다시 재취업한 20년 넘게 유럽의 소위 빅리그에서 계속해서 감독직을 이어나가고 있는 조세 무리뉴. 스페셜 원이라고도 하는데 뭐가 특별한 겁니까? 토트넘에서 지금 무관으로 끝났잖아요. 무관으로 끝난 게 19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친 클럽에서 우승을 못 해본 게 우니앙드 레이나 이후 처음이에요. 19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세 무리뉴라고 쓰고 트로피라고 읽는 거죠. 이 빅클럽에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무조건 트로피를 갖고 오는 보장하는 카드니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뉴라 쓰고 트로피라 읽는다. 네. 그렇죠. 무리뉴는 우승을 클럽에게 주는 감독이다. 그렇죠. 그것이 무리뉴의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으로도 나와 있고 이력서를 보잖아요. 누구나. 이력서가 지금 현역 감독 중에 가장 화려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동유럽에서 주름 잡던 감독, 뭐 남미에서 주름 잡던 감독 이런 게 아니라 유럽, 그것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2번. 그것도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잉글랜드 리그 우승, 이탈리아 리그 우승, 스페인 리그 우승. 없어요, 이런 사람. 요번에 독일을 갔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좀 사실은, 아쉬워요. 네. 네. 빅리그를 그냥 그렇죠. 다, 그러면 네, 그랜드슬램이 성적하면. 되는 근데 거죠. 바이에른에서 안 불렀나 보죠. 그럼 유블루가 볼 때는 이 스페셜 원은 뭐가 그렇게 스페셜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스페셜 원이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그 스페셜하지 않아서 스페셜 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목받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통역으로 들어왔었고 뭐 축구 선수 출신이지만 또 높은 급의 축구 선수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정도면 선수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이었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일가를 이룬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엄청 좋은 선수였었고 그렇죠. 물론 뭐 클롭 감독도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지만 이부 리그에서 거의 100골을 넘게 터뜨린 공격수였었고 어쨌든 이제 자신의 리그 이제 독일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무리뉴 같은 경우에는 자수성가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아닌가. 21세기에 가장 자수성가한 직장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규직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정규직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결국은 CEO까지 되는. 제 생각에는 저 부장, 과장 그런 단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대리에서 발탁. 대리에서 네, 바로 대리 정도에서 바로 임원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셀러리맨의 롤 모델. 대리에서 CEO 직행. 저는 그 정도 연봉 몇 번 받았으면 벌써 은퇴했는데. 그 스트레스를 왜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계속 그러니까 하는지 제 성격은 은퇴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무리뉴의 2년 차와 무리뉴의 3년 차. 2년 차의 무리뉴는 극강인데 3년 차의 무리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더라고요. 3년 차만 되면 찾아오는 무리뉴의 위기.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년 차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주로 이제 레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그리고 지금 토트넘도 3년을 못 갔는데 무슨 3년 얘기를 하겠어요. 3년 그래서- 차, 네, 3년째. 네. 그래서 그 3년 차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클럽은 진짜 주로 세 클럽인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선수들과의 사이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3년쯤 되면. 그 왜 그런 거예요? 라리가에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자면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선수들 간에 약간 그 파가 형성되고 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파가 있고 B파가 있어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무리뉴 감독은 나중에 이렇게 기사 나오는 거를 돌이켜 보면 A파와도 사이가 나쁘고 B파와도 사이가 나빠요. 그리고 혼자 있는 개인 C와도 사이가 나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과 아주 친했던 선수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런 선수는 오히려 정말 개별적으로 소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어떤 세력이 있든지 간에 대부분 나중에는 무리뉴 감독과는 다 안 좋아져요. 라커룸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 제가 형님들보다 많이 모자라니까 스포츠 심리학 박사한테 제가 물어보고 왔거든요. 무리뉴의 리더십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무리뉴는 딱 거래적 리더십이다.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거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출전을 주고 신뢰를 줄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직장인인 거예요. 직장에서 옛날 상사들이 이거 해와. 그럼 내가 너 끝까지 끌어줄게. 아니면 쳐다도 안 보고. 무리뉴가 그런 리더십이 있어서 이게 특징이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전혀 없대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잘 나가고 있고 칭찬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삐걱대기 시작하면 이거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모든 팀에는 다 각각의 개별의 이 퍼스널리티가 존재하고 아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감독이라도 100%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거는 뛸 수 있는 선수가 지금 16명이고 예전엔 14명이었으니까 네. 이거 말고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안 뛰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거래적인 리더십은 안 좋을 때 확실히 좋지 않다. 아,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사실 그 개념 자체는 조금 생소한데 네. 어떤 의미인지는 확 오네요. 그러니까 그 알리를 예로 들더라고요, 이분이. 아, 토트넘 델리 네. 알리. 그러니까 알리가 말씀하셨던 대로 케인이나 손흥민급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알리도 토트넘에서 계속 커오던 선수고 어쨌든 라커룸에서 분위기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선수인데 알리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진짜 쳐다도 안 보는 거죠. 본인한테 그냥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한테 할 법할 얘기를 언론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정말 필요할 때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팀이 많고 레알 마드리드나 첼시나 뭐 토트넘까지는 그렇죠. 인터밀란이라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안 쓰던 징계도 선수도 네.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그런데 안 쓰던 선수한테 평소에 나쁘게 해놓으면은 정작 필요할 때는 또 제대로 못 써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뛸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팀을 위해서는 뛸 수 있어도 당신을 위해서 뛸 수 없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이고 나중에는 한번 뛰어야 돼서 무조건 뛰었는데 그래 난 오늘 져도 돼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감독이 아닌가. 내가 팀을 위해서는 뛸 수 있지만 감독 너에게는 못 봐. 그렇죠. 예. 아, 이러면 팀이 아닌 거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무리뉴는 단기간 내 우승이라는 실적을 무조건 만들어놓는 거죠. 팀에게. 팀에. 그리고 왜냐하면 오너십에게. 그렇죠. 그래서 감독 중에 우승하는 감독이 있거나 혹은 거창하게 말하면 세상을 바꾸는 감독들이 또 있잖아요. 뭐 사키라든가 발레리 로바노프스키. 로바노프스키라든가 뭐 이 미엘스라든가 네. 요한 크라이프. 레거시를 남기는 감독이 있어요. 저 감독이 예를 들어서 이 팀에 있다가 나가도 이 팀의 레거시가 남는 감독들이 있고 혹은 전 세계 뭐 축구 전술사에 확실하게 뭐 사사이를 남긴다거나 이렇게 남기는 감독이 있는 반면 무리뉴는 보면 그런 레거시는 없어요. 왔다가 갈 뿐이에요. 근데 있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결과를 남기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정비소로 말하면은 자동차로 말하면은 엔진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리뉴는 튜닝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있는 거를 갖다가 표현 봐. 아. 뒤에 막 달고 앞에 뭐 이렇게 공기 막 넣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최고 속도 뽑아내는 그렇죠. 거죠. 빨간 단추 딱 누르면 그냥 뿡 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라니엘이 아니에요? 라니엘 땡질맨 뭐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엔진이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거고 될수록 계속 고장이 나는 거고 정상 엔진을 튜닝하는 거랑 고장난 엔진을 고치는 거 다른 거예요. 무리뉴는 한 번은 그래도 1등으로 들어간다고요. 한 번은. 네. 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적이 필요하면 무리뉴한테 전화해. 딱 그런 거죠. 그리고 뭔가 라니에르 말씀하신 라니에르는 좀 애들이 좀 많이 아파. 우리 약간 조크예요. 우리 팀이 좀 부족해. 근데 뭐 당연하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라니에리. 근데 라니에리 불러다가 우승을 시켜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리뉴를 부르는 팀은 우승을 바라는 거죠. 저는 무리뉴 감독의 하락세의 원인을 사실은 저는 한 두 가지만 생각해 왔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게 많이 있겠지만 하락의 원인 한 가지를 공개를 하자면 무리뉴 감독이 기본적으로 이른바 그 당근과 채찍 전술을 잘 쓰는 감독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아까 이제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 본성이 나오고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는 그 얘기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리뉴 감독의 그 당근과 채찍 전략이 안 좋은 쪽으로 매우 부정적인 쪽으로 점점 더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무리뉴는 정말 아주 그 찬란했을 때 무리뉴는 그 어떤 조롱과 그 아주 그 비아냥, 비하 등이 섞인 그런 표현들이 상대를 향해서 나갔어요. 상대를 그렇게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편 선수들에게는 그게 일종의 자극제도 됐었고요. 야,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 우리 수장이 상대를 저렇게 깔아뭉개는데 그거는 다 우리 팀에 대한 자긍심의 발로야. 우리를 오히려 뭉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선수들에게는 정말 좋은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자긍심을 더 높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선수들에 대한 자기 편 선수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게 점점 그 분량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 무리뉴 감독의 자기 편 선수에 대한 정말 나쁜 언사 하나를 제가 예를 들자면 딱 영어 단어 4개거든요. 경기가 매우 안 좋고 팀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 기자가 이제 당연히 공격적인 질문을 하겠죠.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무리뉴 감독이 뭐라고 그랬느냐? Same coach, different players. 네. 그게 뭐냐면 나 무리뉴는 옛날 그 찬란했던 시절의 무리뉴 그대로의 능력을 가진 엄청난 지도자인데 선수들이 지금은 그 찬란했던 시절의 선수들이 아니야. 그 시절의 제자들에 비하면 지금 아이들은 이게 다 같은 애들이 아니야. 지금 아이들은 아주 그보다 진짜 급이 낮아. 막 그게 언제 한 발언이에요? 토트넘에도 했습니다. 토트넘에서 토트넘에서도 그랬죠. 예, 토트넘에서 그랬고 선수 탓. 유사한 뉘앙스를 저는 루크쇼 선수에게도 네, 하지 루크쇼 않았나라고 맨유 시절에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요즘 루크쇼 선수가 잘하잖아요. 요즘은 루크쇼 선수가 이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Same player, different coaches.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부로 나가던 조롱 같은 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무리뉴 감독이 나이를 더 먹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꾸 그 조롱과 비난이 내부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클럽 안에 모든 세력들과 이제 등을 지게 되는.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AS 로마로 이어지는 이 커리어 경력이 조금씩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이 배경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겠네요. 뭐 본인이 전술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환경 차이도 있을 거고 보면은 2010년 인테르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생각해 보면 포르투, 첼시, 인테르잖아요. 네. 무조건 우승 좀 해줘. 우승만 하면은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그 팀들은. 근데 그 이후에 맡은 팀 보면은 레알, 맨유, 토트넘이란 말이에요. 레알은 멋있게 우승해야 되는 팀이에요. 우승은 네. 기정사실이고. 네,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유도 상황적으로는 이 당시 맨유가 우승만 하면 감지덕지지만 기본적으로 전부터 깔려있던 문화가 맨유는 굉장히 퍼거슨 시절에 멋있고 막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 영국 언론의 논조 자체에 이거는 맨유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합되지 않는 축구인 거죠. 토트넘은 또 의외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팀이었어요. 내용 자체가 그냥 이른바 우리의 의식으로 하면 닭공팀이었어요. 약간 포체티노 시절에요. 포체티노 시절도 그랬고 2000년대 이영표 선수가 있었을 때도 그랬어요. 이기진 못하지만 재밌어요. 골이 많이 나는 팀이에요. 아이 그 옛날 토트넘은 투박했어요. 아니 2000년대는 그랬어요. 토트넘 팬들도 자기들이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한 축구를 추구해야 된다고 믿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 네. 문화가. 근데 그런 문화에서도 무리뉴의 축구는 좀 부합하지 못했고 해서 무리뉴는 수비를 단단히 하고 역습으로 찔러가지고 결과를 1대0 승리하는 해서 우승 트로피를 가져서 됐지라는 축구인데 그런 환경하고 굉장히 맞지가 않았고 또 보면은 전술 트렌드도 무리뉴 감독의 실용주의 축구가 뜨다가 2010년대 이후에 독일에서 역압박 개겐프레싱 전술이 나오고 골킥 규정도 바뀌면서 이제는 골키퍼에서 뭐 뻥 내차는 이런 축구가 아니라 유럽 축구 보면은 축구가 그냥 농구처럼 되거든요. 밑에서부터 쇼패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받아가지고
잘게 쓸어가는. 근데 그런 트렌드에서도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은 약간 보면은 좀 약간 시대에 뒤처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이제 축구가 뭔가 되는 좀 다른 거죠. 느낌이 있죠. 예. 예. 하지만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탈리아 축구는 좀 수비 조직을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의 무대이기 때문에 로마로 간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잘 가지 않았을까. 로마에 가서. 다음 커리어로 AS 로마를 선택한 건 세리에 R을 세리아로 한 세리에 거네. A는 잘한 거다. 아니 그 전술적으로 봤을 때 네. 무리뉴가 최근에 보여준 축구가 최신 트렌드랑 안 맞습니까? 무리뉴 감독의 하락의 원인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한 가지는 얘기했어요. 두 번째가 무리뉴 감독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는 자연 법칙적인 건데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자, 무리뉴 감독이 처음에 잉글랜드 무대 왔을 때 선풍을 일으켰죠. 잉글랜드 축구 그때까지만 해도 4-4-2 포메이션 1색이었어요. 심지어 대륙적인 축구를 그래도 하는 아스날도 포메이션은 4-4-2를 썼었고요. 대륙성을 좀 가미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기본 포지는 4-4-2를 썼었어요. 그러니 뭐 다른 팀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4-4-2 1색이었던 그 잉글랜드 축구에서 4-3-3을 도입했죠. 심지어 3의 아래쪽 자리에 마켈렐레 롤이라는 표현까지, 전술적 표현까지도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여기에 무리뉴 감독이 보여준 수비는 뭐 포르투갈 지도자지만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스러운 게 있거든요. 네. 아까 레드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 그런 조직적인 수비를 또 잉글랜드 사람들은 잘 못 봤을 겁니다. 그 이전까지 아주 선풍적이었죠. 여기에 이른바 그 택티컬 피어리다이제이션이라는 전술적 주기화, 그 훈련법을 이제 또 들여오는데 전술적 주기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포르투갈의 어떤 학구적인 축구 전통 속에서 생겨난 거고 또 그 전술적 주기화를 아주 초창기부터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포르투갈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다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돼버려요. 이거는 이제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적인 원인들이 있다. 그런데 역으로 아까 이제 게겐 프레싱 뭐 독일 축구 말씀도 하셨지만 반면에 이제 2008-2009 시즌에 본격적으로 펩 과르디올라의 축구가 등장하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예를 들어 과르디올라 감독 축구가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 축구는 사실 바르셀로나 때와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바이에른 뮌헨에 있다가 맨체스터 시티에 있다가 이렇게 거치면서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바르셀로나에서 안 쓰던 것들을 새로 개발해서 조금 더 추가했고요. 맨시티에서는 그 전까지 또 안 쓰던 것들을 또 잉글랜드 문화에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조금 더 추가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접목시킨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나갔다는 예, 거죠. 업그레이드, 이볼루션, 진화 그거를 과르디올라 감독은 계속 해나가니까 이게 현대적인 전술의 견지에서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이게 디테일해지고 복잡해져요. 여기에 포메이션도 사실은 무리뉴 감독 아까 4-3-3이 선풍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리뉴 감독도 사실 한 가지 포메이션만 쓰는 감독은 아니에요. 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3백도 나왔다가 비대칭 윙백 뭐 4-2-3-1 뭐 다양한 전술이 나오는데 그런데 요즘 율리안 나겔스만을 보세요. 무리뉴 감독이 여태까지 써왔던 포메이션보다 더 많은 숫자의 포메이션을 한 경기 안에 쏟아부을걸요 아마 나겔스만 감독은. 진정한 하이브리드 전술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들어서면서 매우 세밀한 선수들의 포지셔닝. 과르디올라 감독 축구를 하나로 표현하라고 그러면은 점유율 축구보다는 오히려 포지셔닝 축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선수들의 세세한 포지셔닝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굉장히 발전을 시키고 있고 또 세세하게 선수들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무리뉴 감독이 썼던 포메이션들의 가지수보다 지금 더 많은 가지수들을 쓰는 젊은 지도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여기에 무리뉴 감독이 미처 다 따라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자연적인 흐름에 있어서 조금 예전보다는 좀 못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궁금한 거. 이제 다음 시즌
AS 로마에서 새로운 커리어 출발하잖아요. 네. 성공할 수 있습니까? 류블루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리뉴가 뭔가를 바꾸거나 보완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로마가 지난 시즌보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보다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하면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예전처럼 무리뉴가 가면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그러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리뉴는 사실 힘을 내는 게 아까 튜닝 말씀하셨지만 그게 더 맞는 게 무리뉴는 일단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재료를 갖다 주면 우승할 수 있는 감독인데 과연 AS 로마가 최고의 재료들을 갖다 줄 수 있느냐. 근데 AS 로마는 아무리 잘 쳐도 한 4등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근데 4등의 재료를 가지고 무리뉴 보고 1등을 시켜라 하는 거는 좀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슬프다. 안토니오 콘테가 네. 저 그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기자를 밖에서 만났는데 콘테한테 기자가 가르쳐줘요. 무리뉴 온다고. 그러니까 콘테 진짜 표정이 이렇게 보고 정말? 정말 이러면서 하는데 나중에 우리는 서로 존중한다. 아마 이제 기자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웃음의 의미에서 읽었어요. 지금은 내가 더 유리할 걸. 콘테가. 재료가 그때는, 좋았어? 지금은 내가 더 유리할 거. 나 루카쿠도 있어. 뭐 이런 거. 너 루카쿠하고 별로 안 좋았지? 뭐 이런. 예. 무리뉴 감독이 알아보지 못한 3인방이 더브라이너, 루카쿠, 모하메드 살라가 그렇죠. 예. 다 첼시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선수. 그렇죠. 무리뉴 AS 로마에서 다시 한번 유관의 스페셜 원이 되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고치면 좋을 것 같다. 제언을 해주신다면. 짧게 할 테니까 그 대신 2개 하겠습니다. 1번 좋은 코치를 들여야 된다. 무리뉴 감독이 예전부터 뭐 엄청난 학구파고 정말 능력자였기는 한데 그렇다고 혼자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무리뉴 감독이 좀 전에 말씀드린 현대 축구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무리뉴 감독이 뭐 그것까지 지금 뭐 새로 공부해서 뭐 자신이 또 뭔가를 창안해내고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약간 무리가 있으니 그 대신 그런 부류의 코치를 좀 잘 들이면 저는 일정 부분 해결이 된다고 봐요. 자, 하나. 하나. 두 번째, 그 무리뉴 감독이 뭐 이런 표현도 했었죠. 이제부터 나는 해피원. 진정한 해피원이 되십시오. 네.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피원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해피와 좀 거리가 먼 분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3년까지도 못 가고 지금 2년차 징크스가 생길 정도인데 어찌됐건 이제 정말 좀 누그러뜨리면서 아까 처음에 그 초기에 블루가 말씀하신 것처럼 팀에는 안 쓸 선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벤치에서 비교적 적은 출전 시간만을 부여받는 선수들까지도 해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리더입니다. 네, 무리뉴 감독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진정한 이런 부분에서의 좀 변화가 아닐까.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바날 감독이 왔을 때 다들 이제 저 듣보잡 무리뉴는 잘려 나가겠구만 했는데 계속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바날 감독이 그랬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코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녀석이 자꾸 선을 넘네. 라고 자꾸 막 전술 얘기하고 선수 얘기하고 해서 그때는 이제 통역 겸 네. 뭐 약간 그런 그쵸.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결국 가장 참고를 많이 했던 의견이 조세 모리뉴의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었고 첫 스승은 사람 좋은 버비 롭슨이었고 그럼 이제 자기도 그 나이가 됐으니 이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키우면서 그 사람한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이제 슬슬 약간 이제 속도도 좀 줄이고 인생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이제 클럽에서 이제 떠나서 또 국가대표팀으로도 좀 한번 슬쩍 와 주시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뭐 한국도 있고. 연봉이 250억이에요. 대한축구협회 1년 예산이 얼마인데. 계산을 해봤는데 그 대한민국 5천만 명이 한 500원 정도씩 객출을 하면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고 적십자 또 성금도 아니고. 시작이야. 그 코치진이 일단 전부 포르투갈 사람들이에요. 포르투갈어 다 통하고요. 근데 지금은 뭐 일단 슈퍼소니 있지 않습니까? 슈퍼소니 있고
뭐 딱 경기 중에 딱 얼굴 한번 딱 잡고 그렇죠. 애제자가 스킨십 좀 있으니까. 하고. 애제자도 있고 네. 뭐 BTS랑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갑자기 2020년 카타르 가서 잘 하고 아시안컵 우승하면 카타르에서 인상이 남으니까 PSG로 갈 수 있죠. 야 이게 벤투 다 감독이 연결고리 네, 계획이 다 그렇죠. 있네 있습니다. 레드제미는. 옐카? 아 오늘 옐카3 축구 이야기 현대 축구, 유럽 축구 최고의 프로 이직러, 최고의 문제적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세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류블루 먼저. 네. 무리뉴 감독이 로마로 갔는데 저는 무리뉴 감독보다 한 번도 더 성공해 본 적이 없고 그만큼 커리어를 못 이룰 것 같은데 근데 좀 직장인을 보는 짠함이 있습니다. AS 로마에서는 좀 더 편하게 즐거운 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봉이 250억인데 무슨 짠함이 있어. 아니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힘들었잖아요. 예. 자 다음은 레드제미. 무리뉴 감독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는 감독임에 틀림없고요. 한국 나쁘지 않습니다. 좋잖아 나. 아니 아까 감독 총 보면은- 여기다 넣은 거 아니었어요? 들고 있었네 계속. 마지막으로 샤신. 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사커라인에서 칼럼 쓸 때부터 무리뉴 감독 매우 존중하고 아주 찬양하고 좋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리더십으로서는 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증폭하면서 지금은 저러면은 좋은 리더는 아니지라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무리뉴 감독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로마에서 멋지게 보여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정, 약간의 온화함, 약간의 매너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 샤신의 한 줄 요약은 포르투갈어로 번역해서 자막을. 저는 그러면은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우승 트로피 25개를 든 사람인데 너는 누구니? 이렇게. 요게 무리뉴 감독이 이제 상대방 조롱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한 말을 자막을 달아서 해요. 그렇죠. 이쪽만 예. 다시고요. 웰컴 투 코리아. 괜히 저 같은 사람이 뭐 얘기하면은 내가 인테르에서 트래블을 할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니? 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럴 수 네. 있죠. 그분. 저는 이제 AS 로마에서 다음 시즌부터 감독을 할 거잖아요. 세리아의 3대장 뭐 유벤투스, 인테르 밀란, AC 밀란과 붙는 것도 궁금한데 아탈란타랑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예, 오늘 옐카 축구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샤신 레드제민 루블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